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전쟁을 운운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되고 쿠바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서 더욱 고립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인데요. 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과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북한이 또 미국과 핵전쟁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네네. 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북핵,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기존 레토릭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북핵을 통해서 몸값을 올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와 같은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할 일도 그다음에 공포를 조장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님. 자, 북한이 항상 원했던 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좀 지원을 받겠다라는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이란 핵 협상 타결 때문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북한은 계속적으로 수사적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고 핵실험을 지금 3차에 걸쳐서 했고 핵 보유를 사실상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레토릭 차원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대미 위협, 국제사회의 어떤 협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핵 보유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핵전쟁 불사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 그건 전형적으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봐도 북한이 미국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그건 그야말로 허장성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 판세를 보면요, 사실 북한이 더 고립되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싶은 게 앞서 이란 핵협상 타결도 말씀을 했지만 또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더 보일 것으로 보이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이 핵 위협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북한의 핵 협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북한,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한 것은 미국이 조금 양보해서라도 이란과의 핵 문제를 타결을 해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유리한 고지를 자기네들이 갖겠다라는 것이었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북한을 비난하면서 북한한테는 기존의 어떤 요구, 북한 선행동하라. 그다음에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육자회담도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강화되겠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핵 문제는 전형적으로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제2차 북핵이기도 그렇고 북한이 겉으로는 핵을 포기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포기하겠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핵을 계속 보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스스로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보가 위협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제1비서요. 미국 타임즈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 전승기념 행사 5월에
와달라고 초청을 네. 했었고 중국도 역시 전승기념행사 9월에 행사하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 모두 김정은을 지금 초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근데 김정은의 위치가 어떻길래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막 초청을 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구상의 위대한 지도자 100인의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네. 김정은이 과연 페이머스 해서 올라갔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노트리어스 하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아니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내 선전용으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예. 국제사회에 내가 리스트에 올랐다, 백인의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집권 4년차가 되면서 예. 지금 러시아 방문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9월에 또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국제 대외 관계나 어떤 그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행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한 게요. 5월에 과연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냐,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5월에 러시아를 먼저 찾을까요? 지금 9월에 중국이 초청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 그 러시아를 간다고 아직 간다고 뭐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죠. 아직은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이제 북한 쪽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죠.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큰 어떤 정치적 이 변화가 없는 이상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보고 되는데 계시는구나. 다만 문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예, 말씀하세요. 다만 문제는 예.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뭐 보안 그러니까 신변안전이나 이런 거에 뭐 위협을 느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참석 여부를 또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발표한 대로 예. 일단 그 발표 내용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군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지혁 부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예. 북한의 그 내각 부총리, 그 다음에 인민무력상, 그 다음에 외무성의 부성이 연달아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예정이에요. 예. 그런 일련의 북러 간의 고위급 대표단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사실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 두 전문가분들은 김정은이 5월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북한이 대외적인 어떤 도발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관측도 네. 나오는데 아마 그 김정은이 러시아에 아마 2, 3일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그동안은 대남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예.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 이후로 또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네. 또 다른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최근에요. 김정은이요. 그 전투 비행사들과 뭐 백두산에 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공군을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뭐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의 국방력을 건설하는데 네. 사실 가장 취약한 게 공군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지속적으로 뭐 그 미사일 관련 전력을 증강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공군력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그건 전형적으로 공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력 이 정책적으로 많은 자원을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원장님은 그 김정은이 그 공군을 계속 챙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공군력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북한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 방문하는 것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좀 네.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어떤 군사력하고는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라는 그게 좀 더 재래식 무기고 저희들의 무기는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어떻든 격려 차원에서 백두산 그것도 혁명의 성지인 곳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자, 뭐 나흘 전이었죠. 지난 15일이 사실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사실 올해로 김정은이 집권한 지 4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태양절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이 태양절 행사 규모는 김정일이 집권할 때에 비해서는 예. 좀 축소가 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아버지를 기념하는 것과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건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이 태양절 행사 기념은 이 수령 우상화 그리고 김정일 때는 김정일의 어떤 권력 강화 또는 충성 맹세, 김정은 때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충성 맹세를 이끌어내는 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태양절 행사의 어떤 본질 이런 건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규모만 좀 축소된 이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태양절 그 기념 행사 이번에 좀 달라진 점 혹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꺾어지는 해라 그러죠. 5년, 10년 주기로는 그 군사 열병식 같은 퍼레이드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에 그런 군사 퍼레이드나 열병식이 포함이 되면 훨씬 더 규모라든가 뭐 내용면에서 좀 더 위협적이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얘기를 잠깐 우리 부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5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지 않기로 했고요. 네. 이제 9월 행사가 또 관심이에요. 네. 9월 중국에서 만약 초청을 했을 경우 이제 박 대통령이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 남북 간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9월에 중국의 초청은 박근혜 대통령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되면 남북 간 지도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조우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9월 이전까지 뭐 그 남북 간 정상이 만나면 뭐 합니까? 뭐 아주 간단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9월 달까지 물론 지금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남북관계 지금 개선 여부는 예.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적으로 그 얼마든지 남북 대화할 수 대화, 있다는 상황이고요. 하자고 예. 얘기했고 오이사 조치 문제도 대화를 해서 그렇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갖는다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저는 대통령이 9월 그 중국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 네. 우리 대통령이 그런 규모와 그런 수준의 행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한일 관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선의 기회를 여쭤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이번 주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좀 주목을 해보면 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측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뭐 남북 간의 고위 당국자가 만남이 좀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고위 당국자이긴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이 아니라서 예.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 황우여 부총리를 통해서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고 뭔가 이게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거기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죠. 황 부원장님 뭐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 그 두 전문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과 관계가 좀 사실 소원해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북한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65억 달러랍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예.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1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65대 1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중국의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그 국가 주석이 되고 나서는 예.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9월 달에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한다는데 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건 통상적으로 모든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북한이 사실 그 시진핑 주석 취임 전에 4차 핵실험, 3차 핵실험을 하고 3차 핵실험 한 뒤로 굉장히 관계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 쪽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쪽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지금 약간 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재정립될지는 향후 북한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부원장님, 지금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 입장은요. 우리가 과연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접근과 방법, 정책을 행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전단 문제, 그다음에 의사조치 해제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홍 장관님께서 북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북한 대북 정책에 이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뭐 우리는 개선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안에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담겨 있느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라든가 대북 지원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는 또 우리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과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의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우리가 먼저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뭐 오이사 조치를 우리 정부가 먼저 해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오이사 조치 문제는 사실 남북한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저는 찾아야 된다, 절충을 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쪽에 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는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남북 관계의 개선의 어떤 신호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설주의 등장이거든요. 리설주가 사실 뭐 넉 달 동안의 잠적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태양조를 전후해서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는 리설주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조금 호전이 될 만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는 리설주가 등장을 한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분석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석을 이게 있으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는 우리 그 언론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설주 등장 여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설주 등장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 정세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남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오히려 그 리설주가 4개월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건 출산이나 산후조리 또 육아 문제 등의 가족 문제로 잠시 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두 전문가를 이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미국 사령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이 굉장히 핵 소형화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이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북한이 왜 계속 이렇게 해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면서 위협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 위협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더 높이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북한의 그럼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 북한 핵 개발 능력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 문제는 소형화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이 지금 5개에서 10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앞으로 30에서 50개 이상의 또는 100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는 그런 핵보유국으로 이제 갈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그건 앞으로 10년 내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핵 무기도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이걸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북한은 10년 이내면 갖추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형태도 우리가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노력, 그동안 뭐 육자회담토에서 수차례 시도를 했고요. 사실 1994년 제네바 협상 때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요. 20년 넘게 뭐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 얻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도 먼저 보여줘라라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북핵 협상을 하기 위한 미국의 조건은 북한의 선행동입니다. 선행동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중국 보고 북핵을 개발하지 않고 북한을 압력을 좀 넣어달라. 행사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정부를 살펴봤을 때 북한이 회담을 통해서 나와서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든 그 정체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시간을 지금 벌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과연 저희가 그 두려워하는 일이고 우려하는 일입니다. 예. 대화하는 중간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었다. 중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인께서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은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예. 핵 개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그 핵 능력을 지금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외부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 또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설사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지금은 사실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더 좁아졌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결국은 폐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죠. 예. 그걸 북한 스스로가 폐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걸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우리의 억제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도 해야겠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대북 압박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우리 황재욱 부원장님. 예, 저도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핵을 보유했다라고는 저는 사실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 되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북한은 맨 처음에 질문을 하셨지만 북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절실히 원하는 거, 평화협정을 하면 북핵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예. 폐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를 이루어서 경제개발을 이루어내면 어떻든 상황이 그렇게 호전이 되면 북핵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좀 반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핵 문제 해결, 또 이 남북관계 개선 모두 첫 번째 단추는 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첫 단추를 꿰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또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